아침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로는 신종 코로나 경보 경계 격상, 이부진 세계 이혼 확정, 안철수 손학규의 사퇴 요구, 이 세 가지 이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법무법인 이경 최진영 변호사와 아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설 연휴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슈인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하는 건지 전문가를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최재필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최재필입니다. 네, 교수님, 사실 최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4번째 환자까지 발생을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 좀 심각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어쨌든 중국의 후베이성은 넘어서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메르스 때와 달리 이제 이런 중국을 통한 지속적인 유입과 이로 인한 지역사회 발생 가능성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지금 확진자 4명 가운데 이제 2명이 무증상 입국자로 드러나면서 이제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예, 감염의 특성상 증상이 없는 시기에 들어오는 것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사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단계에서는 오염 지역에서의 그 방문, 환자 접촉과 같은 그런 위험 요소를 가진 경우 이를 이제 주의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하고 증상을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검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그런 대책인 상황입니다. 지금 보건당국은 그 확진자들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다시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뭐 환자와 접촉했던 가족들이나 또 지인, 지나왔던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또 다시 능동 감시자가 된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환자 이제 같이 사는 가족 같은 밀접 접촉자들은 능동 감시가 아니라 자가 격리를 시행합니다. 네. 능동 감시는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제 보건소에서 직접 전화해서 적극적으로 증상을 모니터링하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자가 격리라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잠복 기간 동안 집에서 이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 최대 저희가 알기로는 2주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잠복기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증상도 조금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좀 자세히 네네. 알려주세요. 네, 잠복기는 이제 중국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최소 2일에서 2주 이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전과 달리 이제 37도 5분 정도의 그런 발열 또는 이제 하기도 감염 증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감기처럼 상기도 감염 증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이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좀 기침가래와 같은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단순한 감기나 독감과 유사할 수 있으므로 무시하지 말고 어떤 이런 중국을 다녀오는 위험력이 있을 때 보건당국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사실 궁금한 건 잠복기 한 2일에서 2주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잠복기에도 전염이 되는 건가요? 네네. 잠복기에 전염 가능하다고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분명히 열어놓아야 되고, 예. 하지만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는 재채기나 기침을 통해서 이제 비말의 형태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네. 증상이 있을 때 실제로 바이러스가 배출이 많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때 이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많이 퍼뜨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실제로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증상을 면밀히 체크하고 모니터링해서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잠복기 동안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전파력, 감염력도 지금 생각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네네. 예전에 2003년 사스 때와 비교를 많이 하는 것 네네. 같아요. 어떤 부분이 비슷하고 다른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저희 사스와 메르스의 그런 경험들이 저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전파력은 저희가 이제 한 명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한 1.5에서 3.8명 정도 얘기하는데 네. 사스의 경우 이제 4입니다. 그러니까 사스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메르스는 사실 한 명 이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려하시는 것들이 이제 슈퍼 전파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들이 알려져서 걱정되고 있는데요. 이런 중증 사례들, 중증 폐렴들이 있는 경우들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14명의 그런 슈퍼 전파 사례가 있는 것으로 지금 우한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증상이 이제 중증인 그런 사람들이 어떤 병원이나 이런 지역사회에 나가지 않도록 미리 발견하는 것들이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사망률에 있어서는 사실은 사스는 10%, 메르스는 한 30%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이 경우는 이제 한 3% 미만, 2.8%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는 더 많이 하고 하지만 이제 사망률 자체는 아직 이제 좀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국내에서도 지금 4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확진 환자들의 상태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상태인가요? 네, 현재 확진 환자의 상태는 기본적으로 좀 안정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일부 폐렴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지만 국가인정 격리병상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있으시고 회복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중국 내에서도 확진자, 사망자가 지금 급속도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아마도 이런 급증하는 추세가 상당히 진행되고 앞으로도 이제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네네. 사실 뭐 우한에서 발생해서 지금 뭐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중국 전역 봉쇄를 넘어서 대만이나 마카오 같은 이 주변에 있는 중화권 국가들까지 좀 봉쇄를 하는 이 초강수 조치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봉쇄가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이제 독감이나 조류 독감처럼 이제 바이러스 감염증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경이 사실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위험한 감염병에서 특별히 사실은 그런 봉쇄가 가장 효과적인 것들은 접촉으로 옮기는 그런 감염병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들어오는 불특정 다수를 이렇게 관리하기보다는 그리고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막는 그 조치보다는 이제 조기에 이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빨리 검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는 것과 예. 국제 공조에 같이 협조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우리 당국 검역 상태라든지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뭐 높은 수준의 초강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역사회에 발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계도 한 단계 올렸고요.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이제 이렇게 검역한 이후에 이 환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 체계가 아마 좀 더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좀 간단히라도 지킬 수 있는 위생 수칙이 있으면 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뭐 허베이성을 포함한 중국에서 돌아오시는 저희 교민들이라든지 방문객들께서는 2주 동안은 마스크를 좀 착용하시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어느 것이라도 있으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139를 통해서 지시를 받아서 검사 또는 선별 진료를 보시기를 권고드리고요. 예. 현재는 지역사 유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시민들께서는 우선 지금 하지만 독감도 유행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증상이 있으시면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 그리고 손 씻기를 잘하는 것 그리고 또 손 씻는 것과 더불어서 씻지 않는 손으로 이제 눈이나 코를 만지고 이런 행위들이 전파될 수 있는 본인에게 옮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수칙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의료원 최재필 교수 연결해서 자세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이제 정부가 감염병 그 위기 경보를 주의해서 경계 단계로 격상을 했는데 이게 경보 수준이 얼마나 어떻게 나눠져 있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본적으로 4단계로 예. 돼 있는데 4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로 올렸으니까 이 부분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부 당국도 굉장히 걱정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지금 그 세 번째 단계로 격상시킨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때 2007년인가 8년인가 그때 신종 그 바이러스가 왔을 네. 때에 그때 이제 이 단계로 올렸다가 작년 또 2017년 같은 경우에도 뭐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했지만 그때만 해도 주의 단계로 끝났었었는데 지금 우한발 지금 그 우리나라 국내 확진 환자도 이번에 뭐 4명, 5명 그렇죠. 계속 지금 그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 예. 1차 방역망이 뚫리면 2차, 3차 감염은 굉장히 급격하게 늘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초기 단계의 대응에 지금 주력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국내에 첫 확진자가 들어온 지난 19일 이전에 이 중국 우한 지역 입국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한에서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온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우한 탈출 총 인구가 500만인데 그중에 6천 명 정도가 지금 들어온 걸로 돼 있고요. 6천 명. 사실 우한하고 인천공항에 직항이 하루에 10편씩 돌았었어요. 그렇다고 그래갖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춘절에 한국 오겠다고 이 관광 비자라든가 이런 저기 비행기권을 산 사람이 13만이에요. 중국에서만요? 예. 아, 몇 명 들어왔는지 모르죠. 그렇죠. 근데 이 왜 지금 사스나 이 우한 폐렴이 지금 위험하다고 그러냐면요. 사스 때는 1,000명, 확진자가 1,000명 되는데 4개월 걸렸어요. 근데 우한 폐렴은 25일 만에 1,000명을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발열 환자, 의심되는 사람이 15,000명으로 늘었답니다. 확진자가 지금 2,840명이지만 그거보다 더한 이제 예비군이 한 15,000명 정도 되니까 네. 이렇다면은 7일 내지 10일 만에 2배 정도로 늘어날 개연성이 있어서 WHO도 오늘 아침에 보통에서 위험으로 단계를 올려버렸어요.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4단계를 가면 팬데믹이라고 그래서 지역사회 대규모로 발표되는 바로 직전까지 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저희 다음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그리고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 이혼이 법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로 정리가 됐습니다. 판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1999년에 이른바 세기의 결혼이 세기의 이혼으로 지금 마무리됐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1999년에 삼성물산의 평사원이 그 재벌가 3세 자녀와 결혼하는 것이 예. 그 큰 한간의 화제였죠. 화제였었는데요. 지난 2014년 10월 달에 이부진, 그러니까 부인이 이혼 조정을 신청을 했었는데 네. 그것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라고 했는데요. 2심 판결에 대해서 쌍방이 다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심리 불속행, 한마디로 2심 판결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2심 판결대로 더 심리할 한다라는 필요가 취지로 없다는 해서 거군요. 끝냈습니다. 그 결과 그렇다고 하면 2심 결정이 뭐냐 했을 때에 원고, 피고 부부는 이혼한다. 그리고 또 자녀, 아직 미성년자 자녀다 보니까 미성년자의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어머니인 이부진 씨가 그 사장이 가진다. 다만 면접 교섭권은 한 달에 2번 그 아빠가 아이들을 이무재 볼 수 있다. 부부한테. 이렇게 됐고 가장 그 관심이 끌었던 재산 분할. 네. 2조 원이 넘는 그 재산 분할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141억 원에 대해서 재산 분할로서 남편에게 주라 이런 결정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 다 불만이다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2심 결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뭐 재산 분할 얘기도 하셨는데 원래 분할할 재산이 86억인 걸로 알았는데 지금 141억 원이 난 이유는 뭔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2조 4천억 원이나 되는 것에서 정말 당 모의도 아니고 141억밖에 안 주냐 이런 비판이 사실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민법 같은 경우에는 부부 별산제, 키워드가 부부 별산제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부부가 결혼을 할 때에 결혼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또 결혼해서 있는 동안에 각각의 명의로 했는 재산은 기본적으로 그 명의를 가진 사람의 재산이다. 다만 혼인을 해서 있는 과정에 증가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는 그런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어떤 재산이 어떻게 보면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이제 가지고 왔는 네. 그런 상속받거나 증여했는 그런 재산이다 보니까 그것을 빼고 14년간에 있었던 혼인 과정에서 증가된 재산은 대략 700억 정도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심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한 15% 정도를 남편에게 기여분으로 주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 반면에 네. 2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사정을 봤을 때 그보다는 조금 더 많게 20%를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배경으로서는 1심 판결 이후에 늘어나는 이부진 사장의 사장의, 재산 네. 그리고 또 남편의 늘어난 부채 이런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700억 중에 20%로 산정함이 옳다 했는데 그와 같은 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수용했는 것으로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또 위자료, 이혼 재산분할 소송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 소송하고 이부진,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 이혼 소송 다른 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세기의 어떻게 보면 이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이부진 부부 같은 경우에는 평사원과 이게 재벌가 3세의 결혼이라고 그렇죠. 한다고 하면은 지금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대통령의 영애 딸과 우리나라 그때 10대 재벌 간의 네. 이른바 정경유착이 아니었나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SK텔레콤이지만 그때는 한국이동통신 KTF를 그 선경그룹 SK그룹이 인수하는 과정에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이부진 부부 커플과는 다르다. 그래서 지금 전체 가진 한 4조 원이 넘는 재산 중에 42% 정도의 지분은 내 거다라고 소를 제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아마 그와 같은 재산이 과연 예전에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지금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 푼도 내줄 수 없다는 기본적인 입장인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SK그룹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실질적인 입증을 한다고 하면은 과연 재판부가 어떻게 될 것인 판단을 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예전의 역사를 드러낸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의외로 재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밑 접촉을 거쳐서 협의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부분도 그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안철수 전 의원과 손학규 대표의 만남입니다. 사실 뭐 안철수 전 의원이죠. 이제 의원이 이제 손학규 대표를 어제 만났는데 네. 뭐 공동 체제를 손학규 대표가 제시를 했는데 안철수 전 의원은 손학규의 퇴진을 그렇죠. 요구하는 방향이 됐어요. 나가세요 그냥 면전에다 그러니까요. 대고 한 거죠. 근데 사실 2019년도 말에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오면 국내 정치 복귀하면 당의 전권을 넘기고 대표직 사퇴한다고 한번 말씀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고서 뭐 며칠 후에 또 사퇴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네네. 현재 이제 확실해진 거 하나만 빼고는 다 이제 불확실한 쪽으로 갔는데 확실한 거는 네. 보수통합이나 자유한국당은 안 가겠다. 여기는 그러니까요. 또 확실한 네. 것 같고 현재 이제 지도 체제 재정립을 위해서 3가지를 요구했고 그것이 오늘 28일 오늘 오찬 때 네네. 이제 당 소속 의원들하고 만나는데 일단 비대위로 전환하겠다. 그다음에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재신임 투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자. 요 3가지를 뭐 의원들 오찬을 통해서 뭐 얘기를 할 테니 그 전에 답을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된 건데 네. 뭐 면전에다 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나가라 것도 그런 거잖아요. 나가라고 그런 건데 사실 뭐 이 안철수 의원이 네. 사실 이제 새 정치 동력이 사실은 지금은 뭐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네. 과거에 보였던 이제 과거와의 단절 또는 대안 없는 양비론 뭐 이런 것들로만 지금 뭐 갖고 오다 보니까 과연 비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기초로 깔려서 새로운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이제 답들을 서로 이제 선문선답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손 대표가 수락을 할까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결국 생각해보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렇죠. 거부 의사를 밝힌 거나 마찬가지 같은데요. 어느 한 신문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의 최후 통첩. 오너가 CEO한테 당신 나가세요라고 얘기했는데 CEO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곳간에 100억이 넘는 돈이 있습니다. 실제 예비 후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1억 원씩 지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권 유지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오늘 오찬까지 이제 한 3시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제2의 분당 사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 손학규 현 대표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안철수에게 바톤을 넘겨줄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네 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는 것이 대체적인 어떻게 보면은 예측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네 분이 현실화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신당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러게요.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시대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진짜 치열하게 이런 공방이 있다든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나를 중심으로 뭉쳐 이거밖에는 메시지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대 정신인가? 그리고 과연 통합하고 새로운 이 뭐 신장 개업하는 이런 것들이 대박집을 만들 것인가 이거 모르거든요. 그렇죠. 자, 2008년대 통합 민주당 했는데 거기도 통합했는데도 안 됐어요. 통합이 안 됐죠. 안 됐죠. 그다음 그러니까 선거에서도 지금 지거든요. 그러니까요. 2012년 때는 이명박 심판론이 나와서 민주통합당하고 통합진보당 합쳤는데 안 안 됩니다. 됐죠. 근데 2016년 보세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이 국민의당이 새정치연합에서 분리되고서 민주당이 일당돼요. 과연 이 통합이 답인가? 지금 시대 정신이 중요한 거지 통합 뭐 그다음에 따로 나오는 거 이런 거 이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국민이 된 것 같고요. 아니 보세요. 허경영
국민혁명 배당금당이라고 만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예비 후보가 지금 여당, 야당 다 합해보다 더 많아요. 이런 이 참 정치가 희화되는 현상들을 이 지도자들이 아주 냉철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 최양호 고문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